자, 지금부터 끓는 점 오름 실험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에서 우리가 실험한 목적은 바로 미지 물질의 분자량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 오름 현상에 대해서 화학 2 부분에서 공부했지만 끓는 점 오름은 이때 오름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끓는 점 오름상수가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그 단위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물의 경우로 우리가 살펴보면 물은 끓는 점 오름상수가 0.51 도시 퍼 몰랄 농도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의 농도가 1몰랄 농도당 0.15도씨 올라간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용액이 2몰랄 농도라면 그러겠죠? 이 오름상수에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T 끓는 점의 변화는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몰랄 농도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용매의 질량이 g으로 우리가 제시되었을 때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kg이기 때문에 전환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10의 상승g분의 1kg을 곱해주면 얘가 kg 단위로 전환이 되고 용질의 몰수가 분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고 이것을 바로 분자량만으로 정리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몰랄 농도는 이 관계에 있다는 걸 이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자량만을 빼내면 다음과 같이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해서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연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을 측정하는 장치인 코트렐 램지형 실험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직접 조작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트렐 램지형 실험 장치에 용액을 채우고 끓는 쪽을 집어넣은 다음에 가열을 시작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용액이 끓어오름에 따라서 용액이 위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용액과 증기가 다음과 같이 이 내부에 들어있는 온도계와 열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용액의 끓는 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코트렐 램지형 실험 장치였습니다. 이때 이 냉각기에서 하는 역할은 이때 증기로 날아가는 기체를 증기 부분을 다시 액화해서 밑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이 용액 내의 농도가 빨리 변하지 않도록 즉 가급적 농도의 값이 일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공급해서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고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소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구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서 살펴봤던 쌤이 유도해 보았던 분자량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유도도 해보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찰에서는 2번과 3번은 따로 하지 않고 1번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끓는 점이 용매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를 여러학적인 설명으로 진술하라고 고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닫힌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정 온도에서 이 닫힌 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액체 상태인 물과 기체 상태인 물이 상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상평형이라는 것은 상평형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어떤 한 상이 다른 상으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나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즉 이 상태는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고 평형 상태일 때 우리는 델타 G 자유 깁스 에너지의 값이 변화량 값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깁스 에너지는 연력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죠.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엔트로피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그때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아직 파트 수준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급 화학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학적 정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 부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용매와 용액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면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이 이와 같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용매라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용매만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무질서 정도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용액이 무질서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을 우리가 절대 엔트로피 값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용액일 때와 용매일 때 무질서도는 누가 더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액이 더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용매와 용액이 모두 증기가 돼서 상평형을 이루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증기가 되었을 때 증기 상태는 이와 같이 용매 입자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질은 비휘발성이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도달한 증기의 무질서도는 어차피 얘도 기체 상태의 증기가 되는 것이고 용액도 기체 상태의 증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기로 되었을 때 기체 상태의 증기로 되었을 때 도달점은 똑같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도달점은 이와 같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엔트로피 용매와 용액일 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용매가 용액보다 엔트로피가 더 낮기 때문에 변화량으로 따져 본다면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용액의 엔트로피 변화량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이 엔트로피 값은 용매일 때가 증기로 됐을 때 변화량 값이 무질서도의 변화량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엔탈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개에서 얻거나 잃은 열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액체가 기체로 되었을 때 이와 같이 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자, 이때 이 흡수한 열 에너지가 바로 엔탈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용질이 섞여 있을 때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액일 때가 용질이 용매에 영향을 줘서 들어가는 열에 좀 더 차이는 줄 수 있겠지만 총괄성 부분에서 얘네들은 묽은 용액일 때를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주로 이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용매와 용매 사이에 인력을 끊고 얘네들이 기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액일 때와 용매일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델타 H라고 우리가 근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식으로 돌아가서 상평형 상태에서 델타 G가 0이라고 했으므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변화량 값을 얘기했습니다.
얘는 똑같고요. 용매가 기화할 때나 용액이 기화할 때 모두 얘나 얘는 거의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용매가 용액보다 더 큰 값을 가지므로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델타 용매가 기화되는 온도, 용액이 기화되는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T2가 즉 용액일 때 기화가 일어날 때가 용매일 때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매일 때보다 용액일 때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해서 끓는 점이 중류수 끓는 점보다 요소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를 우리가 연력학적, 열화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콜로이드 용액을 우리가 제조해 봤었죠. 이번에는 콜로이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균일 혼합물 중에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그 용질 입자의 크기가 나노에서부터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콜로이드 입자들은 가시광선과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대하고 비슷한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틴달 현상 또는 틴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입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로이드 용액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분자, 회합, 분산 콜로이드라고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분자 콜로이드는 대부분 우리가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산은 고체 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셀은 여러 개의 분자들이 둘러싸고 모여가지고 회합한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콜로이드 부분은 고찰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콜로이드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얻었었죠. 자, 그 내용 정리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말 수산화철 두유는 어떤 크기 입자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각각의 콜로이드로 분류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녹말, 두유 이와 같은 애들은 바로 녹말 같은 경우는 녹말 입자들이 당이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래서 체인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합니다. 두유는 우리가 고분자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녹말과 두유는 우리는 분자 콜로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두유를 분산 콜로이드라고 잘못 정리한 반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분산 콜로이드가 아니고 분자 콜로이드입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화철 얘네들을 물에 가열해서 녹이게 되면 수산화철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죠. 이 수산화철이 바로 콜로이드 입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콜로이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토막에서 투석이 일어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실험 경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단 투석의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투석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반토막에다가 콜로이드하고 즉 고분자 물질이나 다양한 콜로이드하고 이온이 함께 있을 때 이 이온을 선택적으로 입자의 반토막을 투과해서 분리해내는 것, 이걸 우리가 투석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온이 반토막을 통과해서 빠져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자와 구멍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녹말 입자가 이와 같이 반토막이 있을 때 그리고 거름 장치가 있을 때 자, 녹말 입자가 거름 장치는 통과했나요? 네. 자, 반면에 녹말 입자가 반토막은 통과했나요? 자, 그렇다면 녹말 입자의 크기는 누구보다는 크고, 그렇죠. 반토막의 구멍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거름 종이의 구멍보다는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이거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 중에 수산화철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산화철은 다음과 같이 철 원자 주위를 다음과 같이 OH들이 베이결합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철을 이루고 있는데 이 주위에 수산화 이온들의 산소 원자에서 우리가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들을 다음과 같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에 끌려서 수소 이온이라든지 또는 철 삼가 이온이 다음과 같이 주변에 이와 같이 배치하게 되고 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하지만 보통의 콜로이드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콜로이드 입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파티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다음과 같이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둘러싸게 되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입자는 플러스들이 둘러싼다고 해서 전체 입자의 전하량은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하량의 변화를 보면 파티클이 경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전하를 띠게 되고 주변에 플러스 전하들이 띠면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와 같이 상쇄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파티클에 따른 거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가 감소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주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이 입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서 전하 균형에 의해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이 균일하게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대표적인 게 바로 지방이 있죠. 지방이 있으면 이 지방을 우리가 지방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죠. 근데 세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친수성 끼하고 소수성 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수성 부분끼리 친하게 되고 끝에 부분에 친수성 끼가 있게 되는데 이 친수성 끼의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둘러싼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이 회합 콜로이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물 안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콜로이드 용액에 대한 전해질을 가며 엉김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들이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해질을 집어넣게 되면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들이 응집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붙게 되면서 이 입자 자체에 전하가 중성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반발력이 사라지게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리고 들러붙게 됐던 것들이 더 큰 규모에서 들러붙게 되면서 우리가 침전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엉김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흙탕물의 콜로이드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엉김 효과가 더 좋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침전 효과는 어떤 경우에 더 잘 일어나느냐? 전하 균형을 잘 무너뜨릴수록 침전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의 경우는 마이너스 콜로이드를 띠고 있는 애는 플러스 전하를 넣어주는데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침전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가 전하를 띠고 있는 NaCl과 3가가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을 비교해 봤을 때 더 3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백반이 더 침전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엉김을 잘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틴들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 틴들 현상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입자가 가시광선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가시광선이 그 입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분산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빛이 그 용액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용액이 불투명하게 보이게 되고 또 빛의 경로가 일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은 여러분이 보고서에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번 내용에 대해서 좀 잘못 정리한 부분이 일부 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헤스의 법칙입니다. 자,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고 그를 통해서 헤스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부 반에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가 있어요. 수소기체가 연소해가지고 연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때 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수소 1g이 연소해서 예를 들어서 10줄의 열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g당 10줄의 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1몰, 수소 1몰은 얼마죠? 그죠? 2g이죠? 즉 1몰의 질량당 그 질량, 그게 분자량이지 않습니까? 분자량 2g이 분자량만큼이 반응했을 때 얼마만큼의 열이 생기겠는가? 그게 바로 이 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g일 때 10줄이라면 1몰당 질량인 분자량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수의 경우 2g이니까 20줄이 되겠죠?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 비례식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성립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피스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피스톤은 다른 일은 없고 역학적인 피스톤의 상하 운동에 의한 역학적인 일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개는 두 가지 함수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왜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느냐 물리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는 똑같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스톤에 Q라는 열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피스톤 내부에 있는 기차는 Q라는 열을 받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분자 운동이 열 에너지가 얘네들의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쓰이고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 내부의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외부 압력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외부 압력은 커지기 때문에 이 피스톤은 위쪽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동거리 델타 L 만큼의 거리가 생겼다고 하고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1은 이때 가해진 힘 F 곱하기 이 피스톤의 이동거리 S로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S를 선생님이 지금 델타 L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델타 L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려났을 때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차가 바로 델타 L이 되겠죠. 그게 바로 S로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 면적당 늘어난 길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부피 변화죠. 이게 부피 변화. 이만큼의 S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게 부피 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델타 V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열이 가해져서 이 피스톤이 늘어날 때 이 피스톤이 밀려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가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 늘어나는 과정 동안에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압력은 내부 압력이었지만 가역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내부 압력을
외부 압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부 압력이는 내부 압력의 작용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P 외부 압력 델타 V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압력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왔던 Q는 마이너스 P 델타 V라는 식이 유도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외부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QP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의 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항시키게 되면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 부피 변화, 얘네들은 전부 다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 자, 그러면 상태함수들의 합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압력에서의 출입한 열이 되고 이 출입한 열이 상태함수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은 경로함수라고 하지만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출입한 열은 우리가 상태함수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라고 재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열의 출입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엔탈피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라는 부분을 다시 정의하게 되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개의 열이 들어왔을 때, 출입했을 때 그 열에 의해서 개의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일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 변한 것 중에서 일적으로 의해서 일에 의해서 빠져나간 내부 에너지를 제외한 오로지 개의 열에 의해서 변한 에너지만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엔탈피 변화, 즉 반응 엔탈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스의 법칙 고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찰에 앞서서 질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로 1과 2에서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반응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경로 1의 실험은 고체 수산나트륨을 HCl 수용액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산나트륨이 용해와 중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경로 1이었습니다. 반면에 경로 2는 먼저 수산나트륨을 물에 녹이는 과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용해된 HCl과 NaOH가 각각 1대1의 몰수로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즉 이 용해 과정과 중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한 반응이 되겠죠. 이때 이 경로 1을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NaOH와 HCl 수용액이 만나서 NaCl과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경로 1에 해당하겠고요. 경로 2는 수산나트륨 NaOH가 물에 녹아가지고 NaOH 수용액으로 되는 과정이 경로 2-1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경로 2-2는 수산나트륨 용액이 염산 용액과 반응해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 1과 경로 2를 우리가 더하게 되면 NaOH, NH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HCl과 같이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이 나오게 되죠. 즉 경로 1과 경로 2가 같아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이아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이 세로축을 엔탈피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과정으로 가는데 경로 1은 바로 가는 것이었고요. 경로 2는 중간 과정, 즉 용해 과정 한번, 그 다음에 중화 과정 한번, 두 단계로 나눠서 가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전체 델타 H1은 델타 E-1 더하기 반응 경로 델타 E-2를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먼저 개의 물당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물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연용량의 크기를 갖는 물의 양, 즉 그람 수를 우리가 물당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량계의 물당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실험 결과를 자, 이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스티로폼 컵에 우리 실험 결과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먼저 자, 그럼 먼저 열량계의 물당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열량계 50ml에 물을 담았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50도씨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열량계와 물이 열평형을 이루게 됐을 때 나중 온도가 40도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량계의 경우 처음에는 20도씨 상온이었는데 물과 열평형을 이루어서 마찬가지로 40도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온도 변화는 델타 T는 물의 경우는 10도씨가 되겠고요. 열량계의 경우는 20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서 나온 열량이 바로 열량계에 모두 흡수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른 물의 열량은 다음과 같이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그때 온도 변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의 비열은 우리가 1칼로리 per 그램 도시가 되겠고요. 물의 질량은 우리가 50ml 집어넣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50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는 10도씨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게 바로 물이 이른 열량이고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열량계의 연용량에다가 곱하기 열량계의 온도 변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때 온도계의 온도 변화가 20도씨였으므로 우리는 자, 이 20도씨 이 식을 풀음으로써 열량계의 연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물의 연용량을 줄 단위로 나왔는데 줄이 4.18로 넣게 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 1로만 할 수 있는 칼로리로 지금 선생님이 단위를 쓰고 있다는 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열량계의 연용량이 바로 이게 되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열량계 연용량이 1도씨 올리는데 열량계 1도씨 올리는데 25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물의 경우 1g을 올리는데 1칼로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25도씨는 물 몇 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겠어요? 바로 25g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열량계의 물당량이 바로 25g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용기와 용기와 용액의 물당량을 계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기의 물당량은 우리가 지금 25라고 구했죠. 자, 용액의 물당량은 우리가 용액의 비열을 물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이 곧
뭐가 되겠어요? 물당량이 되겠죠. 즉 그러므로 용기와 용액의 총 물당량을 구하려면 두 개의 질량을 물당량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량계에다가 용액을 50ml 집어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총 물당량은 50g이 되는 것이고 용기와 용액을 합한 두 개의 물당량은 75g이 되는 것입니다. 이 75g이라는 수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용액과 열량계를 1도씨 올리는데 총 75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개의 연료량을 우리가 75g이라고 물당량을 계산했고 그 연료량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량계와 용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경로 1에서는 자, 지금 열량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용액 50ml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aOH를 1g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실험치에 한 특정 모둠의 선생님이 실험치를 가져왔더니 4.9도씨가 올랐다고 해요. 즉, 이 개의 온도가 4.9도씨가 올랐다는 얘기는 1도씨 올리는데 75칼로리가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4.9가 올랐다는 건 이때 발생한 열이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연료량과 온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 열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산화듐을 1g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발생한 열량이 367.5칼로리가 나왔다는 얘기고 이거를 줄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칼로리당 4.18줄을 곱하게 되고요. 자, 얘가 몰당 얼마나 생겼는지 구하기 위해서 1g의 몰수에 해당하는 0.2몰을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몰당 이때 발생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로 2-1에서는 똑같이 75칼로리 퍼 도시의 연료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즉 수산화듐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때 발생한 열량이 3.79도씨의 온도를 변화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곱해줘서 경로 2에서 2-1에서 발생한 열량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줄 퍼 몰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 과정이 아니고 이 과정이네요. 47.5kJ의 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경로 2-1, 즉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31.4kJ의 실험 결과를 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바로 이게 되는 것이죠. 즉 2-1에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은 78.9였고요. 경로 1에서 61.4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 결과는 이게 61이고 물론 여기가 마찬가지로 61이어야 되겠지만 경로 2에서 측정된 것은 78.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여기에서와 이 과정에서 지금 오차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고찰과 4번 고찰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계산 과정에서 다 얘기됐던 것 같고요. 열은 경로 함수인데 반응 엔탈비는 상태 함수인 이유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델타 U는 Q 플러스 W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로 함수고 얘는 상태 함수죠. 경로의 함수합은 상태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 함수의 합이 경로 함수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열은 경로함수인데 반응열로 구한 엔탈피는 상태함수 있는 U를 써보라고 그랬네요. 자, 델타 U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P 델타 V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일정 압력하에서 출입한 열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델타 H로 표시했습니다. 즉, 열은 여기에서는 상태함수였으나 일정한 압력에서 출입한 이 Q는 다음과 같이 상태함수들의 합으로 우리가 엔탈피라고 상태함수를 합으로 이 값도 특성이 상태함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로 우리가 새로 정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세 반응 엔탈피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그랬죠. 자, 뭐 헬스의 법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헬스의 법칙 고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황상구리, 무수황상구리 두 가지를 이용한 실험이죠. 즉 무수황상구리가 가지는 수화 엔탈피를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실험에서 수화 엔탈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수화 엔탈피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용질이 있고 그 용질이 주위에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것을 수화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말하는 수화 엔탈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고체 상태의 이온과 물이 결정수로 결합할 때 방충되는 열, 즉 무수황산구리 CuSO4 고체가 바로 우리 이게 거의 푸르스름한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었죠. CuSO4 여기에 5개의 물 분자가 붙어 있는 우리가 황산구리 중에 흔히 보는 파란색, 푸른색의 황산구리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결정 구조가 될 때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이 엔탈피를 우리가 수화 엔탈피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얘로 변할 때, 즉 이 고체가 이 고체로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헬스 법칙을 통해서 구해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본문의 내용 중에 황산구리 무수물은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방출한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발열 반응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에너지는 더 낮아지는 것이죠. 반면 황산구리 결정, 즉 수화물이죠. 이것은 물 결정을 얻은 이 황산구리 결정은 열을 흡수한다고 했어요.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황산구리는 물에 용해될 때 발열 반응으로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황산구리 수화물 같은 경우는 용해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써보면 무수물이 될 때는 Q가 0이 되고요. 델타 H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무수물은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내놓게 되고 Q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지만 엔탈피 델타 H는 0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흡열 반응의 경우는 열을 주위에서 뺏겼으므로 Q가 0보다 작게 되고 델타 H 물질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특정 모둠에서 실험한 결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과정 1은 어떤 과정 1과 과정 2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과정 1은 어떤 과정이냐면 무수황상구리가 황상구리 로 에이큐어스 지금 용해된 것입니다. 용해될 때 물이 이렇게 들러붙고 얘네들이 이렇게 수화되고요. 이와 같이 이온화되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황상구리 물이 들어있는 수화물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종 상태는 얘나 최종 상태는 물에 녹은 상태인 같은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엔탈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무수황상구리는 다음과 같이 용해될 때 용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낮아지고 황상구리 수화물은 이와 같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 1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과정 1에서는 무수물을 녹여 용해시켜 보고요. 과정 2에서는 황상구리 수화물을 용해시켰을 때 그때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이때 수화 엔탈피라는 것은 이 무수황상구리가 황상구리 결정으로 되어질 때 이때 이 엔탈피 변화가 수화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스의 법칙에 의하면 과정 1과 과정 2의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종합하면 수화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헤스의 법칙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정 1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정 1은 물 100ml에 8g의 무수황상구리를 녹입니다. 이때 무수황상구리의 몰수는 우리가 황상구리의 분자량인 화학식량인 이것으로 나누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발생한 열을 우리가 계산해 보려면 Cm 델타 T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C는 물의 비열로 우리가 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물의 질량은 우리가 100ml를 넣었기 때문에 100ml와 함께 8g을 집어넣기 때문에 108로 다음과 같이 용액의 질량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액의 온도 변화는 5.80으로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를 계산한 다음과 같은 값으로 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열량 Q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8g에 대한 발생한 열량이기 때문에 몰당으로 우리가 바꿔주려면 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정 1에서는 1몰당 52.14kJ이 열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 2를 보겠습니다. 12g의 황상구리 수화물을 녹이게 되면 이때 황상구리 12g의 몰수는 다음과 같이 화학식량으로 나눠졌을 때 몰수가 되고요. 발생한 열량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2g당 이만큼의 열이 나오고요. 이걸 몰당으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19 kJ/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이 Q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유는 주위가 열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델타 H로 나타내 본다면, 자, 델타 H는 Q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요. 황상구리가 용해될 때 마이너스 52 정도의 열을 방출하고 수화물이 용해될 때는 다음과 같이 4.19 열이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화 엔탈피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이 값은 델타 H3라고 할 때 델타 H 1의 과정에서 델타 H 여기 2개 돼야 되겠네요. 2 과정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이 전체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56.33kJ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찰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수화 엔탈피와 용해 엔탈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황산구리의 수화 엔탈피는 무수황산구리의 용해 엔탈피 더하기 빼기가 되겠죠. 빼기 황산구리 수화물의 용해 엔탈피의 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과정 1에서 과정 2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수화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용해 과정에서 두 번째 용해 엔탈피를 차로서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4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용액 내에서 일어나므로 수화와 용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걸 공기 중에서 무수물을 방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화물을 얻을 수 있긴 한데요. 그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 열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겠죠. 대기 중으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초의 중화적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용액을 가지고 미지 시료에 들어있는 산 또는 염기의 양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을 중화적정이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토산의 농도를 우리가 중화적정을 통해서 구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실험에서 우리가 옥살산 수용액과 수산나트륨의 용액을 제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쭉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이 구했던 값을 선생님이 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옥살산 수용을 표시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바로 수산나트륨을 표준 용액으로 제조해서 우리가 써도 되는데 구주의 옥살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수산나트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을 하느냐? 자, 수산나트륨은 우리가 조해성도 있고 그래서 막 다른 곳에 들러붙기도 하고요. 또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잘 녹이기 때문에 농도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욕살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용액을 표준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살산 표준 용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제조한 수산나트륨의 나트륨을 농도를 알아내서 표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산나트륨이 표준화한 수산나트륨을 이용해서 식초를 우리가 중화적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옥살산의 구조를 조사하고 수산나트륨 중화 반응식을 써보자고 그랬어요. 자, 옥살산은 C2H2O4라는 분자식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카르복실산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붙어 있는 형태죠. 카르본 입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수소가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이익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익가산이 수산나트륨과 반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소이온 두 개를 내놓으므로 수산나트륨이 일가 염기이기 때문에 개수가 2가 되고요. 다음과 같이 생성물이 생성되게 되죠. 여기가 하나 잘못됐네요. 물 분자도 두 개가 생성돼야 되겠습니다. 자, 중화적정을 통해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농도 중화적정을 구하면 NMV는 M'V'이죠. 이때 이 부분이 옥살산이라고 하고 이 수산나트륨이라고 한다면 옥살산을 우리가 0.05몰로 만들었고요. 이때 25ml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가산임으로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NaOH 들어온 몰수와 같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 NaHO에 들어온 NaOH의
부피가 다음과 같이 되므로 넣어주고 1가 염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 다음에 수산나트륨의 몰 농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옥살산을 뷰레에다 넣지 않고 수산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뭐냐? 보통 적정하는 용액을 뷰레에다 넣는데 표준 용액을 뷰레에다 넣는데 왜 옥살산은 뷰레에다 안 넣고 삼각플라스크에 넣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수산나트륨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수산나트륨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적정을 하게 되면 계속 얘를 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얘의 농도가 적정하는 동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고찰 한번 보겠습니다. 식초 아세트산과 중화하는 반응식을 써보자 그랬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농도 한번 계산해 보자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MV 쓰면 되겠죠. 자, 식초를 우리가 1ml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식초고요. 여기가 수산나트륨이네요. 수산나트륨의 나트륨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표준화했고요. 그때 들어간 수산나트륨의 양이 실험 결과 23.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4리터를 집어넣고 이때 식초가 1ml 집어넣고요. 1가 아세트산이고 몰 농도를 계산해 보면 1ml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의 몰 농도는 1.13몰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과정 설명했고요. 자, 실제 차이가 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당량점에서 pH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페노프탈렌 지정에 사용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쓰라고 했는데, 자, 당량점에서라는 것은 식차가 완전히 중화됐을 때를 의미하죠. 즉, 식초가 완전히 중화됐다는 얘기는 이 반응이 완전히 완결되고 얘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트륨은 강염기의 양이온이고 아세트산 이온은 약산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가수분해를 하지 않지만 얘는 물과 반응해서 가수분해를 하게 되죠. 그 가수분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써보면 아세트산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OH가 생성되기 때문에 당량점이 pH가 7이 아닌 7보다 높은 부분에서 당량점에서 pH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당량점에서 pH 계산하려면 OH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OH-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근데 OH-의 농도는 KB 곱하기 얘의 초기 농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초기 농도를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초기 농도는 우리가 몰 농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얘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1ml에 1.13ml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아세트산의 몰수는 1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1.13mm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몰 농도는 이 몰수를 뭘로 나눠줘야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근데 전체 부피는 처음에 물 50, 그 다음에 아세트산 1 넣었죠? 그리고 여기에 수산나트륨 23.4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체 용액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게 초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K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세트산의 KA 값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도 많이 구해봤습니다. 마이너스 5승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KB 값은 어떻게 되냐? KW 나누기 KA가 되죠. 즉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게 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pH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그게 pOH 값이 되고 이 값이 5.54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pH죠. 그러므로 14에서 5.54를 빼주면 8.46의 pH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량점에서 pH가 8.45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지시하게 변색 변이가 페노프탈레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5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수행했던 5개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시험 공부 충실히 하면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